그러면 왜 김정남을 이렇게 해외에서 떠돌다가 결국에는 피살을 당했을까? 과거의 얘기를 김철수 씨 한번 볼게요. 네. 김정남의 이모죠. 성애랑의 자서전을 보면 네. 김정일 위원장이 김정남을 굉장히 예뻐했었다라고 회고를 하거든요. 네. 어떻게 기억하세요? 김정일이 가장 첫 번째 난 아들입니다. 예. 우리도 뭐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내가 본 첫 자식이에요. 이뻐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너무너무 이뻐하고 그가 사달라는 건 뭐든 사줄 만큼 정말 이뻐했던 큰 자식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이쁨과 사실 이 정치라는 것은 약간 별개가 아닐까. 김정일의 판단에서 예. 내가 이 나라를 정권을 넘겨주는데 이런 허술함을 보이는 너에게 정권을 넘겨줘야 될까? 이런 판단하에서 사실 김정일 시대에 이미 김정남은 나와 있었어요, 해외에. 네.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게 나는 제 생각에는 김정일이 이미 너는 차라리 살아남으려면 해외에 나가 있는 게 일찌감치 해외에 나가 있는 게 오히려 너가 살 길이 아닐까라는 추측에서 해외 내보내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그 김정남이 모스크바인가요? 거기 그렇죠. 가기 전부터 이미 김정일은 아니다라고 점 찍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후죠. 예. 그 후 모스크바를 졸업하고 와가지고 돌아와가지고 그 과학기술 뭐 컴퓨터 그 IT 회장을 했잖아요. 예, 김정남이가 그 일을 하고 났을 때 일본 사건이 터지지 않습니까? 예. 비자 사건이 그런 사건이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쟤는 정권을 그러니까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에는 약간 부족하지 않냐 이런 판단하에서 미리 왜 그 지도자가 못 되면 당연히 이복 동생들이 돼야 되는데 예. 그 이복 동생에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겠냐? 예. 차라리 내가 외국에 미리 나가 있어라. 저는 이런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김철용 씨 얘기를 종합해 보면 모스크바까지 유학을 가기 전 갔다 와서까지도 김정일은 김정남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었죠. 그렇죠. 네. 일본 그렇죠.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네, 그렇죠. 예. 그냥 그때 김정일의 의지만으로 후계자를 초이스하던 시기는 이미 지났다. 그렇죠. 왜냐하면 김정일의 뭐 건강도 그렇게 빵빵하지 않고 예. 그 당시부터 벌써 그 와이프인 고용희의 지배 속에 놓인 겁니다. 후계 구도의 지배자는 고용희가 됐고. 그러니까 고용이란 인물이 보통 사람 보통 여자가 아니고 그게 예. 또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인 이재강이 또 협력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강은 사실 김정일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김일성하고 갈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세습이라는 게 별로 안 좋다. 그렇게 생각한 게 김정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용희만은 죽어도 김정남을 밀어내고 내 새끼를 후계자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 부부장 이재강을 장악했고 그래서 밀어붙이고 그 반대쪽에는 이제 김정일과 장성택이 있었지만 결국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뭐 딱 도장을 찍어서 하는 후계자는 아닙니다만 예, 그 당시 김정일이가 가정에서 밀리고 있었다는 건 일본의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를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뭐 김정일이한테 무슨 그 초밥을 헤매기려고 데려온 것보다는 고용희가 데려왔다는 거죠. 나는 일본 음식을 좋아해. 일본 음식 먹으려면 후지모토 겐지가 필요했어. 그 집안 내에서도 고용희 지위가 그렇게 높아졌는데 예. 후계자 문제가 과연 김정남 어머니도 없고 백그라운드가 없는 단지 아버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후계자 반열에서 이 김정은과 링우에서 싸운다는 것은 이건 정말 무모한 짓. 지금 이제 우리 안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시면 그런 북한의 권력 구도의 역사가 지금 그림에 그려져요. 예. 김정남이 살아있을 때 2000년에서 2010년 사이 그때는 어떤 세습이라든지 또는 그 김정은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법 강한 비판을 하고 일본 언론과도 자유롭게 인터뷰를 하고 했었습니다. 예, 예.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노동당 조직부부장 이재강은 이제 고용희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고용희의 예. 아들을 이제 그 후계자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었고 이재강이 이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사법권, 그 국가보위부라든지 안전국이라든지 이런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당 행정부장인 장성택과 이재강은 경쟁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럼 예. 장성택은 누구하고 친합니까? 김정남하고 친해요. 그러니까 예. 자기는 장성택이 이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장성택이 있으니까 그때는 좀 든든했던 거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결국은 이재강이 교통사고로 죽었지만 예. 그 장성택이 죽였을 것이라는 것은 뭐 세상에 다 알고 있는 일이죠. 예, 예. 그래서 이재강이 죽고 나서 자기는 뭐 더 든든한 거죠.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김정은이 정권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예. 장성택은 그래도 있었죠. 자기는 그래도 든든했습니다만 장성택 죽고 나서는 한마디도 이제 언론 인터뷰도 하지 않고 가만히 엎드려 있다가 예, 그로부터 4년 만에 지금 죽게 된 것이죠. 예.
어머님 성혜림 씨도 마찬가지인데 그 지인이죠. 김영순 씨가 저희 MBN하고 좀 인터뷰를 했습니다. 좀 얘기를 들어보고 좀 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나 정남이가 죽다니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그날 밤 새웠어. 눈물이 그저 저절로 흐르는 거야. 혜림이 생각해서. 웃음은 이렇게 버저개가 쏙 들어가고 눈이 꼬리 눈이 되고 사각턱이지만 귀여운 혜림이. 난 남편 갑자기 어디 간다니까 김일성 가문안에 갔는데 이상하다. 그게 마지막이었죠. 친구가 왜 나한테 말해가지고 막 이런 생각이 그런 거 할 새도 없어. 그거 가는 거 성혜림 때문에 여독에 가는 거 나와서까지 몰랐어. 죄명을 모르고 재판 없이 가는 게 정치범이에요. 정말 독재자하고 난 사이의 아들이지만 관세를 받아서 추방되고 멀리 조국을 떠나서 산 인간들 아니겠어, 혜림이가. 정말 부인으로서의 사명감도 못하고 정말 결혼 등록도 못하고 산 성혜림. 그걸 생각하니까 나보다도 못한 인생을 살았구나. 네 덕분에 난 여독에 갔지만 오늘의 대한민국 가서 멋지게 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어떻게 보면 불운한 모자라고 할 수 있는데 성혜림 씨도 김철웅 씨가 보시기에 제대로 대접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또 해외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예림 씨가 참 불우했던 게 뭐냐면 예. 과거에 김일성한테도 혜택을 인정을 못 받았죠. 김일성한테 예.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번가에 못 들어갔어요. 성예림은. 그리고 김정일의 부인 속에서는 유일하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 김영숙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예. 그 김영숙이만이 김일성이 추천한 여자고 공식 결혼을 해서 번가에 들어갔던 여자예요. 예. 그런데 그런 여자를 제치고 난 것이 바로 고영이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고영이가 보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일성이 과거에 실권을 쥐고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김영숙을 받아들였지만 김정일은 그 이후에 자기가 실권을 다 진다면은 고영이라는 여자를 자기의 그 부인으로 맞으면서 예. 모든 실권이 거의 고영이한테 갔다가 그리고 또 애정 자체도 고영이한테 다 갔다고 해도 가언이 아닐 정도로 예. 그렇게 지금 그 구조가 돼 있는 거죠. 그럼 성혜림은 뭡니까? 김정일이 후계 구도를 자기가 만들어가는데 좀 걸림돌이 될 것 같으니까 좀 뒤로 숨겼던 건가요? 성혜림 말입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실권을 장악하느냐 마느냐, 그 김정일에게 얼마나 넘겨줬느냐. 그러니까 성혜림을 만난 60년대 말, 71년에 정말 김정남을 낳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까지 김정일은 후계자로 인정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조직부나 선전부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일을 했지만, 예. 그러나 이제 74년 2월에 공식 김정일을 후계자로 지명합니다. 그때 이미 고영이라는 여자와 동거가 살짝 시작되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고영이가 이제 압력을 놓은 거죠. 저 첫째 마누라 송혜림 보기 싫어 죽겠다. 그러니까 또 송혜림 쪽에서는 그 고영이가 또 얄미워가지고 망치코라고 별명도 망치코였습니다. 네. 뭐 코가 좀 크다 그러는데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데 별명이 망치코였고 좀 망치코가 미워서 죽겠다. 이런 갈등 관계가 알력이 있었군요. 상당한 있다가 알력이. 그래서 이 송혜림이가 그 71년도 김정남을 낳은 다음에 또 73년도에 또 임신을 했습니다. 두 번째 애를 임신했는데 저 고영이한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제 유산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한영이가 다 증언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울증에 걸리고 나니까 김정일이가 저거 놔두면 고영이가 자꾸 바가지 걸지 않을까 모스크바에 가서 치료를 받으라. 그러면서 이제 이한영을 보낼 때 종남이도 이제 따라간 거죠. 그래서 이제 저 여자는 그 길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고 지금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마지막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신 대표님 이게 보면은 권력 싸움이라는 게 이런 왕조 비슷한 국가에서는 아내들까지 어마어마하게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북한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어떤 문화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은 자, 북한이 이제 조선시대를 끝나고 뭐가 됐으면 일제강점기를 거쳤습니다. 일제강점기를 하면서 민주주의라는 것을 한 번도 그렇죠. 당해보지 않다가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일왕이 있었어요. 그죠? 입헌군주제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독립이 되어서 공화정이라는 어떤 이름을 붙인 그 공산주의 국가가 됐는데 김일성이 자 74년도에 자기의 정권을 다른 사람이 아니고 아들에게 물려준다고 선포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것이죠. 왜? 왕정을 계속 해오다가 또 다른 이름만 바뀐 또 다른 왕정이었던 것이죠. 우리처럼 뭐 선거를 해서 뽑아야 된다. 왜 저렇게 그 후계자를 저렇게 지명을 하지? 의문을 가질 이유가 없이 계속 그렇게 흘러왔으니까 언론이 통제가 돼 있고.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부인으로 들어간 고영이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 아들을
놓을 때 또는 자기 내 아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선시대에 후궁들의 아들들은 어떻게 되었던 것인가? 그러니까 이것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이 굉장히 첫 번째 관심사죠. 후궁의 아들들은 어떻게 되었던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쟤 하나만 없애면 내가 다음 정권 후계자가 되는 것인데 라는 계산을 처음부터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저기 했으면 김정남이 기록에 보면은 이 고용희 씨를 이름도 못 불렀을 정도로 두려워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표독스럽게 했으면 그 어린 친구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작은 어머니잖아요. 작은 어머니. 쉽게 말하면 작은 어머니잖아요. 그 어머니 이름을 그러니까 어머니라는 그러니까 호칭을 못 부를 정도로 두려워했다는 것은 그만큼 고영이가 정말 철저히 정말 벽을 든든하게 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에게 절대 접근을 못하게 모든 것을 다 차단하고 있었다는 거죠. 김정일과의 어떤 그것도 많은 경우 고영이가 많이 차단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예림이 끝내 모스크바에 가는 이런 비극이 비롯될 수 지금 있죠. 우리도 뭐 저러한 어떤 전체주의 국가는 아닙니다만은 최고 권력자와 가장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 독대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권력을 가지는 거는 지금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저기는 최고 권력자인 김정일과 가장 많은 독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은 이제 고영이였던 것이죠. 자, 그러면 저 사람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 것인가. 고영이가 그냥 뭐 백엔잎 송사라고 누워서 누구 뭐 예를 들어서 장성택 정말 꼴보기 싫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걸 계속 해보십시오. 고영이에 대한 애정이 있든 없든 같은 말을 계속 들으면 의심이 가기 시작합니다. 장성택이 누구하고 지금 만난데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한다면은 김정일이 장성택에 대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영희에 대해서는 권력이 모이는 것이고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자는 철저하게 이제 멀어지게 되는 건데 그 사건이 아까 말씀하신 2001년도에 일본의 미리쿠가 다 걸린 사건인데 그렇죠. 이게 이제 결정적이라고 아주 본단 말이에요? 아주 많은 걸 얻게 하죠. 고영이한테는. 고영희 입장에서 충분한 빌미를 주게 되죠. 사실은 김정남의 가장 큰 어찌 보면 공적이라고 할 만한 게 3대 혁명 전시관을 개관을 시킨 거예요. 그 3대 혁명 전시관을 개관을 하면서 아빠한테 조금 점수를 딸 뻔했어요. 그 시절에? 그 시절에. 그런데 그게 일본 미리국을 결국에는 탈환하면서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영상이 아마 그때 영상일 그렇죠. 겁니다. 네. 왜 일본을 위조 여건까지 만들어가지고 왜 들어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말로는 디즈니랜드를 가고 싶다는데 그게 과연 그건지 또 그 전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대요. 뭐 이런 여건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냥 생각 없이 갔었는데 운 나쁘게 잡힌 거죠. 자, 방금 이제 김 대표께서 운 나쁘게 잡힌 거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중국에 있으면서 마카오에 있으면서 말레이시아를 자연스럽게 가는 거나 저때는 더욱더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상태에서 뭐 일본의 뭐 디즈니랜드를 보러 갔던 콘서트를 보러 갔던 아니면 사업차 갔던 어떤 목적으로 자주 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왜 저때 잡혔느냐? 저는 고영희파에서 일본의 이민국에 정보를 줬을 것이라고 저는 99.9% 확신합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잡힐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건 전까지는 김정남이 아버지하고 같이 중국에도 갔다면서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었는데 결정타가 그렇죠. 이제 그걸 보고 고영희가 계속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김정남을 자꾸 데리고 다니면 뭔가 가르치는 게 야, 이러다 우리 애들은 다 죽겠다. 왜냐하면 김정남이가 정권을 잡았으면 오늘날 김정은이가 암살당하는 운명을 당하지 않았겠어요. 반대의 운명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걸 고영희가 잘 계산을 하고 그때부터 저 김정남을 끌어내리려고 몸부림을 쳤고 만약에 두 번째 부인인 김영숙의 딸 지금 김설성과 김충성이 있는데 요게 또 남자였다면 또 양상은 바뀝니다. 그 고영희가 그거까지 밀어내기는 족수가 3명인데 다행히도 정남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정남이만 제끼면 설성이, 춘성이는 이건 라이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김정은이가 뭔가 운이 거기서 하나 따라줬는지 딸만 둘이 있는 김영숙은 맥없이 물러났고 고영희가 판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신 박사님 말씀대로 저것은 100% 나리타 공항에서의 김정은의 국제 언론을 향한 저 개망신은 100% 고영희 작품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과거의 기록들을 들춰오다 보니까 김정은도 그렇고 김정절도 그렇고
일본을 자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이거는 일본에 특별한 애정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 북한 사람들은요. 예. 가장 세련됐다고 하면 한국은 못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한국 못 들어오니까 가장 그들이 생각하건대 가장 고위급의 가장 세련된 가까운 문화는 일본이에요. 왜냐하면 일본의 그 북송 교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교포들로 인해서 일본 상품이나 일본 문화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하다 보니까 그들이 가장 이상적인 그리고 또 서양은 약간 문화가 조금 다르잖아요. 예, 동양 예. 쪽이 아니니까. 가장 세련된 문화는 일본 문화가 가장 세련된 거예요. 그래서 상품도 그렇고. 그래서 약간 일본에 대한 약간 로망 같은 게 있습니다. 예, 동경의 대상. 동경의 대상,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약간. 고영리가 52년생인데 10살 땐 62년에 북송선을 타고 충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원산으로 들어왔는데 이 여자에게는 이제 아버지 그 고경택이 제주도 사람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일본에 있을 때 물론 아버지가 이제 여자가 또 여러 명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김정일의 최고 통치자의 영부인이 돼가지고 어렸을 때 그 뭔가 사고 싶은 것도 못 사던 그런 일본 땅에 돌아가서 그냥 달러 뭉치를 그냥 물 뿌리듯이 막 쓰니까 그 만족도가 얼마나 높겠습니까? 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고영리의 일본 방문 횟수는 무려 6회가 넘는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가 저 걸린 사건으로 후계자에서 완전히 낙마하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그리고 이제 해외를 떠돌게 되는데 그렇죠. 해외를 떠들고 본인의 신변이 조금 불안하다고 하면서도 SNS를 네. 계속 했단 말이에요, 김정남은. 네. 이게 이제 추적의 뭐 빌미가 됐을 거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실은요. 김정남의 사례는 이미 저운명이었어요. 왜냐하면 예. 김정은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장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김정남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 김정남이 얘기하면 없던 사실도 있게 돼 있어요. 김정은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그렇죠. 확인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렇다고 김정은이 나서서 이거 아니야 이럴 수도 없고. 본인이 해명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예. 그런 상황에서 어찌 보면 김정은이 가장 싫어하고 또 콤플렉스가 자기 정통성입니다. 예. 그 정통성에 대해서 건들기만 하면 사실 김정남은 나름 정통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나름. 하지만 고영희로부터 시작해서 정통성에 대해서는 김정은이가 상당히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 콤플렉스를 가장 예민하게 건드릴 사람이 바로 김정남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SNS를 하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했어요. 김정은이. 왜 소통을 하냐, 자꾸 공개를 하냐. 예. 예? 그러니까 그것에 가만히 숨어 있지. 가만히 있지, 그냥. 예. 그러니까 여기서 상당히 쟤는 안 되겠다. 이런 어떤 그 결심이 나오지 않았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성격이 신 대표님 보면 이게 이제 파리 테러를 추모하는 거고 여기 이것도 이 사진도 좀 논란이 되는 건데 망명생활 도망 다니면서 이런 걸 하고 한국 가수 이름도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저 이제 아마 이 그 페이스북 사진을 김정은이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자기 그 프로필 사진을 자기 본 얼굴은 하지 않고 뭔가 또 다람쥐 같은 저 동물 같아요. 얼굴을 했는데 저기에다가 파리 테러를 추모하는 저 사진을 이렇게 올렸단 말입니다. 예. 저때 당시에 좀 그 보수적인 성향의 저도 이제 페이스북을 하기 때문에 아는데 좀 진보적인 스타일과 보수적인 스타일의 성향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주로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대부분 유행처럼 저 마크를 자기 프로필 사진에 더 씌웠어요. 왜냐? 북한 김정은도 테러 집단이니까 우리는 테러를 반대한다. 뭐 이런 어떤 그 어필을 하기 위해서 저걸 어떤 나는 보수다. 뭐 이런 어떤 그 차원에서의 어필 겸해서 저런 걸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예. 그러면 김정남이 저걸 사용했다는 것은 만약에 우리와 같은 정신 세계라면 예. 난 보수다. 뭐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또 이제 페이스북 친구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뭐 예. 불과 한 몇백 명인데 그게 아주 글로벌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프랑스의 샹송 가수도 있고 또 예. 일본의 또 엔가 가수도 있고 그리고 한국의 통기타 가수도 있고 유명하진 않지만 예, 통기타 가수도 강지민 있고. 씨라고 그러나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좋아요를 표시를 했는데 좋아요를 표시를 했다는 것은 또 그것이 좋거나 아니면은 당신과 내가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싶다. 페이스북은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좋아요를 계속 눌러야 그 사람의 소식을 계속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지민 씨나 뭐 앵커 가수나 상송 가수에게 좋아요를 눌렀다는 것은 난 당신과 계속 교류하고 싶다. 이제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사람의 어떤 그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 뭐 문화 부분에 있다는 것은 이제 저걸 퍼뜩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저걸 통해서 자신의 그 프로필 사진을 저렇게 뭐 다람쥐든 토끼든 저런 동물 얼굴을 했으면 자신의 그 어떤 신문을 철저히 감추기 위해서는 자기 개인적인 사진을 안 올렸어야 되는데 저 페이스북에 보면은 자기 개인적인 가족, 뭐 김한솔도 나오고요, 딸도 나오고 와이프도 나옵니다. 그런 면을 봐서는 완벽하게 은닉하려고 하진 않았다. 자신 있다. 라는 어떤 측면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럼 김정남의 성격을 이런 것들하고요. 또 여성 편력도 얘기도 많이 하고는 본인도 그거는 어느 정도 좀 인정한 측면도 있는 건데 어떻습니까, 이런 면은? 뭐 그 김정남의 어떤 어린 시절을 쭉 보게 되면 충분한 사랑을 못 받았어요. 아, 충분한 사랑은 네, 없다. 아버지 사랑도 그렇고 어머니도 아팠고 하다 보니까 항상 애정 결핍 같은 약간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게 애정 결핍에 약간 약한 사람들, 또 특히 약간 뭐 부를 좀 가지고 누릴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여성 편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스캔들을 자주 일으켰죠. 아니, 본인이 직접 저의 여성 편력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죠.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애정 결핍에 인한 여러 가지 여성 편력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부정 안 한다는 그 자체가 나는 상당히 자유롭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자유인이다. 이걸 피하기 위한 어떤 그 제스처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글쎄요, 이렇게 망명 해외를 떠돌다 보면 더 이럴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저 사람이 해외 떠돌기 전에 이미 10대 그 어렸을 때부터 이한영 자기 그 말하자면 조카 형하고 같이 김정일 그 숙소 지하에 이제 영화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미국 영화가 3,000편 이상이 있었고 그러니까 VTR로 그것만 계속 보다 보니까 제 사람의 여성 편력은 뭐 실제 눈으로 나타났지만 말은 못 들어봤는데 이한영은 직접 말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한영이 원래 탈출할 때는 미국에 가기로 하고 미국에 보내달라고 그러고 이제 탈출한 겁니다. 그 사람이 본 미국 영화들은 그 미국 여성들의 어떤 각선미나 나체나 이런 거 보고 저게 바로 남자들이 살만한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때 유일한 친구는 이한영과 저 김정남이었기 때문에 또 실제로 이한영은 모스크바로 유학 가자마자 송혜림이랑 같이 가자마자 체코 여자를 사귀고 상당히 그 분야에서 이한영도 발달이 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김정남에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적어도 남자로서는 이한영이기 때문에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이제 성장을 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또 주머니 돈이 있다 보니까 여성 편력은 자연히 생길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2012년 이후에 좀 주변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김정남 자체도 본인의 신변의 위협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협을 느꼈다라는 증언들이 좀 계속 나옵니다. 네, 뭐 그 한간에 떠도는 소문은 충성서약도 했다. 뭐 제발 우리 가족은 다치지 말아줘라. 이런 충성서약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충성서약을 하면서도 본인은 아주 자유로웠단 말이에요. 이 자유로움 속에서 자기가 하지만 언행들은 확실히 많이 줄었어요. 과거에 했던 파격적인 언행들이나 또 그리고 김한솔이 했던 그 언행들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줄긴 했지만 그래도 아주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아주 자유로운 사람이었는데 그게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꾸 쟤는 충성서약은 했다고 하지만 저걸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 내가 계속 놔둬도 될까? 이런 생각은 계속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 와중에 신 대표님 북한에서 김정남에 대해서 귀국을 몇 차례에 걸쳐서 귀국을 종용했다라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거기에 결국에 응하지 않은 거예요, 김정남은. 응하지 않았죠. 가면 죽는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뭐 웃기는 상황이죠. 그래서 자신은 최대한 중국 정부의 보호 아래 있었어야 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게 말레이시아에 가는 그런 허점을 보였다는 것은 저 사람도 올해 뭐 지금 이제 특히 2013년도에 장성택이 죽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죽음의 위협을 좀 극도로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벌써 3년 몇 개월이 지나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누적된 긴장감이 조금 느슨해지는 그 상태가 되었지 않느냐. 그런 상태에서 경호원 없이 또는 뭐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받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말레이시아가 어떤 데입니까?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북한 공작원들의 해외 전진 기지입니다. 거기에 무방비로 갔다는 것은
좀 마음이 나태해졌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정남도 말레이시아 갈 때는 경호원을 대동했었다고 했는데 이날 사건 때는 남자 경호원이라든가 그런 모습은 안 보였었던. 그렇죠. 전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쓰러지고 마취되고 뭐 화장실 뛰어가서 할 동안 아무도 거기서 보조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경호원이 따라붙지 않았고, 물론 뭐 또 암살조가 이제 그 경호원들을 따돌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따돌림 당하는 허술한 경호원이 붙을 리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북한에서는 국가보위성, 우리 정보기관의 관리를 받고, 물론 북한 사람들이 나와 경호한 건 아니고 주로 이제 중국 국가안전부, 역시 우리 국정원과 같은 게 중국의 국가안전부 아닙니까? 공안부도 아닌 안전부에서 경호를 해줬는데, 말레이시아라는 지역까지 자기네 용내인 마카오나 홍콩에서는 철저히 어떻게 맨투맨 경호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말레이시아 갈 때는 이번에 방심하다가 그걸 또 암살조가 알았기 노력했죠. 때문에 경호원이 없었기 때문에 덮쳤지, 경호원이 있었더라면 그 사람들이 손을 못 댔겠죠.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김정남은 자신은 김정은을 자극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나는 안 죽을 것이다라는 자신감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지금 아주 호화생활을 하고 다녔다는 증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호화생활은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외화가 배고픈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남을 죽이는 것도 좋지만 또 김정남을 죽여서 후한을 제거함과 동시에 김정남이 가지고 있는 돈도 압수를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다 이제 어떤 그 북한의 정보 당국에 파기되어서 그 정보가 빼갔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냥 갑자기 아무것도 어떤 발설하지 않은 상태에서 죽어버리면은 뭐 예를 들어 스위스 은행의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이건 뭐 허공에 날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그러한 것들을 알아내지 않고 무작정 나를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자신감도 살짝 가지고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를 맞물렸고 나를 그날로 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신 인도가 좀 쟁점이긴 한데 북한 대사가 어제 말레이시아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북한으로 보낸다는 쪽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가족들은 좀 반대하는 듯한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마 그 가족 이혜경 씨나 그 김설이 딸은 마카오에 있다는데 북한이 조종하겠죠. 뭔가 그 사람들을 벌써 조종하고 마카오에도 북한 공작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죽이지 않은 건 거기서 죽이면 100% 북한이 죽인 게 노출이 되니까 지금 말레이시아라는 광야에 나와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신을 북한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건 이제 그 부검하기 전에 시신이지, 사실 부검한 다음에 시신은 북한은 그 필요가 없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북한 당국이 시신 달라 그러지만 이미 부검은 끝난 상태고 다 그 샘플은 말레이시아 의료기관에 장악이 됐고 아마 달라 그래야지만 북한에 싣고 가지는 않을 것이고, 이제 김정은의 어떤 인덕 정치를 선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형님의 시신을 모셔간다고 하면서 마카오로 싣고 가서 그냥 이혜경한테 이거 화장하라. 그래서 잿가루 만들어가지고 모스크바에 있는 엄마 묘지에 갖다 뿌려줄 정도는 하겠지만 그걸 북한에 들이다가 뭐 지금 고영리의 묘지가 대송산에 있거든요. 북한이 그 고영리 묘지는 아주 잘 화려하게 만들어놨지만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김정남 묘지를 북한에 어디 뭐 만경대나 여기다 갖다 쓴다? 그건 난리가 나는 일입니다. 그건 안 되는 일입니까? 절대 안 되는 일이고 북한 땅에 어디에 한 평에도 묻히면 그게 하나의 파벌의 진원지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 묘지는 뭐 김정은이 살아있는 한 못 쓰는 겁니다. 이게 선례를 안 남기는 거죠. 북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통성을 상당히 중요시하는데 결국에는 어찌 보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격가지란 말이에요. 격가지를 데려다가 우리가 예우를 한다. 이것은 선례를 위해서 누군가 나한테 또 기어 오를 수 있다는 여지를 준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철저히 북한에 안 가고 어느 삼국에 아마 제 생각에도 같은 생각이죠. 안철 박사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아마 유족들에게 줘서 화장을 해라. 그리고 니들이 알아서 처리해라. 이렇게 하지 절대로 북한은 안 데려갈 거다. 시신을 인수를 안 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신을 달라고 그렇게 고집을 하고 대사관 직원들이 갔다는 거는 부검을 좀 막아보려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하나는 마케팅이죠. 김정은의 어찌 보면 우리는 안 죽였다. 나는 대외적으로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그렇죠. 우리는 안 죽였다. 발뺌하는 또 한 차원도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형님의 시신을 데려오는 이런 폭넓은 통 큰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 이런 어떤 보여주기 위한 어떤 제스처들 수 있죠. 그러면은 지금 그 나머지 3명을 잡지 않는 한 부검 결과로밖에 북한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 없단 말이에요. 거기서 뭐가 북한에서 자주 쓰는 독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 대표님?
독이 나온다 해도 북한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네. 그 독이라는 것은 북한에만 나는 독인 것 같으면 그걸 가지고 북한이 개입돼 있다. 그것도 북한이 시킨 게 아니고 개입이 되었을 수 있다라는 것 정도지만 전 세계에서 뭐 북한에만 나는 독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북한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이 되었고 예. 우리는 우리 지금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가 저거 북한이 했어. 예. 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죠. 뭐 사건 나오고 바로 그렇게 그렇죠. 직감을 거기에 대해서 했었죠. 의문을 품는 사람 전혀 없죠. 예. 그리고 또 뭐 일본이나 미국의 또 어떤 그 하이 소사이어티에 있는 지식인들은 이 예. 우리 한반도 정세에 관심 있는 사람들 저거 북한이 했겠는데? 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예.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살인 사건, 그 권력자의 격까지가 예. 누군가가 잘 사는 사람이 가다가 그냥 뭐 죽었어. 뭐 이 정도로 생각하고 많은 것이죠. 예.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외교 당국이 그걸 밝혀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이 독이 검출됐다 이거 가지고 북한이라 하고 외교전을 하기에는 사실은 그렇죠. 자료가 너무 부족한 것이 예. 안타깝고 그래서 지금 북한계가 한 명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반드시 잡아야 되는데 예. 어제까지는 하루에 한 명씩 지금 체포가 됐어요. 하루에 한 명씩 체포가 됐는데 오늘은 지금 소식이 없습니다. 한 명도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예. 물론 오늘 금요일은 이슬람의 공휴일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오늘은 아무도 체포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은 그런 그 핵심 인물들은 이미 그 잠적 숨는데 성공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딘가로 그러면 도망가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죠. 지금 그렇죠. 벌써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잡힌 사람들 보면 좀 어설픈 사람들만 잡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핵심적인 어떤 조종하는 사람들은 지금 전혀 안 잡히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커져버린 그런 안타까운 상황으로 예. 봅니다. 마지막으로요. 북한 일반 주민들에게 이 사건들이 암암리에 뭐 전파는 되겠지만 알려진다면 어떤 좀 영향이 있을까요? 영향이 없을까요, 아예? 클 수 있습니다. 북한도 이제 핸드폰이 지금 한 370만 대 육박하니까 엄청난 핸드폰이 있고 그게 문자, 뭐 영상 다 가니까 제가 볼 땐 저게 알려졌다고 할 때 김정은이 이제 자기 고모부를 죽였다고 할 때 북한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김정남이란 존재가 다시 떠오르면 이복 형이 있었다는 것도 북한 사람들은 처음 아는 사람이 많고. 이복 형이 있었다는 것 자체로. 그렇죠. 그 자체를 뭐 엘리트 소위 핵심 엘리트 내놓고는 모르고 또 알아도 말하지 않습니다. 괜히 말하다 다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알려지면서인데 또 김정은이가 그걸 말레이시아라는 해외까지 따라가서 암살했다. 예. 그러면 아마 북한 사회에 조변해주는 이 충격이라는 것은 예. 거의 엄청난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알겠습니다. 높습니다. 어제 북한에서는 김정일 생일 때문에 불꽃 축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